자, 매주 목요일마다 3명의 변호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얼굴이 기분 좋은 얼굴이죠? 뭐 기분 좋은 어젯밤에 좋은 꿈 꾸셨을까요? 일단 웃는 얼굴을 해야 또 이제 안 좋은 이야기도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그래도 환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아, 웃으면 보기 와요? 네. 좋습니까? 예, 저 항상 웃는 모습이시고 항상 유머감이 있어요. 카메라 켜지면 바로 웃죠. 존경하고 네. 카메라만 있으면 어디서나 아유 활기차게. 아니,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이 네. 그 조성호 변호사나 신장식 변호사님이랑 할 때는 근엄한 표정을 지금 많이 짓는데 네. 신 변호사님이랑 신유진 변호사님이랑 할 때는 또 웃으면서 이렇게 사람 따라 달라지는군요. 분위기가 전염되는 거죠. 아직 감기가 덜 나으셨네요. 아, 그러니까 예. 지난주도 그러더니만. 예, 목이 네. 계속 안 좋네요. 예. 자, 오늘 첫 질문. 기분 좋은 뉴스는 없지만 네. 기분 관리 어떻게 하는지,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저는 먹습니다. 아, 이거 망고 불변에 질리군요. 네. 네, 먹습니다. 먹는 네. 게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뭘 먹어요, 주로? 먹고 싶은 걸 먹는데 뭔지 잘 모르겠으면 좀 좋은 쇠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쇠고기만 딱 구워가지고 따뜻한 밥하고 먹으면 웬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좀 가성비가 그게 좋아요? 비싸지 않아요, 소고기? 그 쇠고기가 네. 사실 이제 다른 대안들을 생각하려면 술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쇠고기가 제일 쌉니다. 신박한 논리네요. 술보다. 딴 데 돈 안 쓰고 소고기만 먹는다. 네. 그런 논리인 거죠. 네, 제일 쌉니다. 네. 아, 그래요? 저는 사실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요즘은 점점 이렇게 뭔가 맛있는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그럼 생각하면 좀 라면? 떡볶이? 이런 것만. 저도요. 자극적인 저도 어젯밤에. 미원 맛으로 네, 저는. 어젯밤에 컵라면을 2개를 먹고 또 밥까지 먹고. 아,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미쳤나봐. 반성하면서 컵라면에. 아니, 밤에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11시 넘어서 먹으면은 진짜 컵라면이 와, 진짜 맛의 극강이다. 그걸 따라갈 게 없다. 어저께 2개나 먹고. 컵라면 선전하는 거예요, 지금? 저 역시 CF 들어올까 하고. 아, 아닙니다. 진짜 반성하면서 오늘부터 진짜 컵라면을 끊으리. 알았어요. 네. 자, 그럼 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은 뭐 좋아해요? 뭘 아니, 그러니까요. 먹으면서 기분 전환해? 아니지. 네, 기분 전환에 가장 그 최고가 그 11시쯤 되면 완전히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쯤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 이러면서 캔맥주 하나만 먹으려고 처음에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 캔을 마신 다음에 와, 그 다음에 멈추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라면을 끓이고, 뭐, 이렇게 밥까지 데우고, 그런 행보가 이어지면서 행복하게 잔다, 막 이러면서. 그렇군요. 아, 매우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김필석 변호사님 말씀처럼 소고기를 구워서 따뜻한 밥과 한 끼 식사로 정확하게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루틴일 것 같아요. 네. 근데 훨씬 싸네요, 여기가. 저렴합니다. 정말 저렴해요. 우리 싸게 갑시다. 식비가 정말 저렴하게 됩니다. 네. 네. 자, 네. 좋은 얘기 했으니까 또 이제 이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그 비명계 의원들의 경선이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일이 있었었는데요. 8곳의 지역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박용진 의원의 어떻게 살아남나 이게 좀 궁금했는데 정봉주 의원하고 결선하기로 돼 있고 박광훈 원내대표가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수원정이죠. 네. 예. 그리고 성남시 중원에서 윤영찬 의원이 또 떨어졌고 네. 남양주 을에서 김한정 의원이 또 떨어졌고 네. 청주시 상당구의 노영민 의원이 떨어졌고 네. 그리고 군산시에서는 김의겸 또 의원이 떨어졌고 신영대 현역 의원이 또 됐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참 특이하다. 그리고 광진갑에서는 전혜숙 의원이 현역인데 또 떨어졌고, 그러니까 현역들이 다 거의 전멸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저께 이제 저도 이게 10시에 발표가 된다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총 20곳이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조성아 변호사님도 어저께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서 맞아요. 떨어졌어요.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대하는 그 현역 최기상 의원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조성아 변호사님이 또 이제 제 앞전에 여기 나와서 함께 해주셨던 분이고 하니까 좀 결과는 기다렸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은평을에서 강병원 의원을 누른 김우영 전 정장. 네, 부청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의 일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병원 의원이 사실은 대선 때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굉장히 도와서 열심히 했는데 그 행보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좀 뭐랄까 그 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화합하는 목소리가 아닌 개인적인 어떤 당권 도전까지는 뭐 가능합니다. 당권 도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개인적인 이제 당의 하나가 되는 목소리에 저해되는 어떤 그런 다른 목소리를 냈다라고 보여져서 경선 결과에도 경선이 재선까지 한 현역 의원이 경선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나 했더니 역시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우영 전 부청장이 경선 결과 승리를 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또 현역인 윤영찬 의원을 어쨌든 누른 거라든지 뭐 김준혁 신인 김준혁 교수님이잖아요. 맞아요. 한신대 교수죠. 네. 박광원 현역 의원을 3선인가요? 박광원 의원이 3선 의원 원내대표까지 했던 박광원 의원을 누르고 경선 결과 이렇게 발표됐다는 걸 보고 이거는 와 이것이 바로 당원들이라든지 국민들의 민심이 한 목소리를 내서 윤석열 정권에 정확한 심판을 하라 이런 목소리가 아닌가 이게 시대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하위 20% 뭐 10% 이런 데 포함된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경선을 하더라도 좀 불리했었으니까 신인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그냥 붙는 것보다는 좀 더 나았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민주당이나 뭐 이런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되게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30% 정도는 사실은 프리미엄 이게 뭐 디스카운트 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내부적으로 혁신위 같은 걸 하거나 저도 혁신위를 해봤으니까요. 하면은 계속 나온 얘기는 뭐냐면요. 30% 이제 평가에서 30% 이하인 사람들은 아예 컷오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페널티 주는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현역 그 프리미엄이 그렇게 대단하고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전국적으로 그런 인지도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어떤 지역구에 현역이 되면 그 지역구에 사실 그 시도위원들을 다 공천권을 장악을 하면 그 조직을 다 장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조직 관리가 매우 쉬워지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사실은 싸워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다수 이렇게 밀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일부 의원들이 뭐 디스카운트나 그런 페널티를 안고 있다는 걸 감안해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특히 이제 지금 금방 얘기했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부에서 그 민주당 내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해도 밀려나지 않을 거다. 그래요? 지역 관리를 정말 잘했대요. 그러니까 지역 관리를 정말 잘하고 지역구 내에서 이렇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경조사 다 챙기고 전형적으로 잘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밀릴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박용진 의원의 그런 자신감 같은 거는 지역구 관리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결선으로 갔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했던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가 180석으로 뭐 했냐. 기존 정치인들이, 기존 그 현역 의원들이 그 숫자 갖고 뭐 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 특히 이제 뭐 전 민주당 당원은 아닙니다만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동안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뭐 비명계 의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에게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번에 그런 현역 프리미엄이나 그런 것들을 높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터져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수원 정의 김준혁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죠.
상당히 의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강원 의원은 삼선이기도 하지만 원내대표였잖아요. 바로 네. 직전에. 그리고 지역에서 조직이 매우 튼튼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 하위 몇 프로에 포함이 돼가지고 좀 마이너스였다 하더라도 무난히 박강원 원내대표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사실은 있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김준혁 교수가 바닥 민심을 잘 훑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공천이라는 게 사실은 현역 물갈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쇄신, 혁신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새로운 인물들 다시 한번 평가해 볼게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사실 컷오프 된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시끌시끌한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김영주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실, 김영주 부의장은 아무튼 시끌시끌한 그런 거에 비해서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아예 그냥 경선을 붙여놨더니, 아예 그냥 민심에서 아닌 사람들은 팍팍팍 탈락시켜주는, 오히려 더 과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선거에 앞서서는 더 강하게 투표할 수 있다.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자, 좋습니다. 이제 그 민주당, 제가 항상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얘기한 게 저는 3월 10일 지나면 이 민주당의 공천이 어떠한 성격을 띈 것인지, 정말 이게 사천인지 아닌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드러날 것이라고 제가 사실 말을 하고 다녔는데, 네. 지금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당적으로 옮기고 홍영표 의원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충 윤곽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어제 또 결과가 크게 많이 나왔고 전반적인 경향이나 아니면 결과 같은 것들은 이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식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저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심지어 신장식 변호사는 어제 만나봤는데 본인도 김준영 전 원장, 외교원장이 이제 영입된 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몇 시간 뒤에 발표됐는데도 전혀 몰랐다. 그 정도로 누가 영입 인사인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다 이렇게 철저하게 보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근데 그 인재 추천하기가 있었잖아요, 2월 말까지. 네. 그래서 있을 텐데 왜 그걸 몰라요? 근데 누가 영입되는지 정확하게 영입된 인사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방송에서 마주쳤는데도 인사를 안 했는데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다라고 생각했다고 김진혁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원장님 전 이제 외교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정식 교수는 전혀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믿음은 안 가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탈당하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했어요. 이런 것도 다 이제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탈당파. 좀 전에 제가 그 공진성 교수하고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만은 탈당파들이 나가서 이낙연 대표하고 손잡고 뭔가 민주연대 해보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썩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실 이낙연 대표가 만든 아직은 새로운 미래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미래를 바꾼다고 하긴 합니다만 새로운 미래가 지금 이렇게 뛰쳐나가면 이번 총선에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줬잖아요. 지금 새로운 미래는 계속 지금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네. 이제는 그 주요 여론조사에서 봉쇄 조항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가서 민주당에서 차라리 한 번 쉰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걸로 입지를 다지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고, 아니면 여기 내가 이제 경선을 불복해서 이 상황을 불복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했던 것처럼 무소속으로 해서 돌아오는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새로운 미래로 가서 거기로 합치면 나중에 새로운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민주당하고 대립하거나 이런 걸 보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데 거기서 봉쇄정 문제 때문에 결국 한석도 못 건지고 그러면 이제 좀 지방선거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좀 더 있으면 결국은 이게 정당 말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미래로 가는 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지금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원래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분들을 이삭줍기 하겠다. 네. 한 10석도 넘는다. 그렇죠. 3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만 해도 기다리느라고 강주에서 예견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기다렸는데 그리고 밤까지 약속했다 그러고. 가지 않고 탈당하지 않겠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사실은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으면 지금 나락으로 간다. 이런 게 지금 거의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나와서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연합을 할 수는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손잡으면 그냥 같이 떨어진다. 이제 그런 이미지는 아무래도 좀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지금 보면은 김종민 의원이 현재 의원 타이틀을 가지고 이낙연 대표하고 손을 잡았어요. 네.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 지금 의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서른 의원도 의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분들이 이낙연 대표랑 같이 손을 잡는 순간 이제 미래가 사실은 안 보인다 그러면은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이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본인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선됐던 것이고 그 이제 주민들의 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던 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컷오프 됐던 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컷오프였지 않습니까? 김종인 예전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컷오프를 시켰고 그거를 납득할 수 없는, 그 당원들도 전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살아 들어온 정말 이례적인 케이스지. 이 경우는 언제 나가나 다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원들도 그렇고 만약에 이분들 진짜 공정하게 경선을 넣었어도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번 경선 결과를 보고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분들은 경선에서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나간다, 뭐 새로 연합한다 이런다고 민심이 흔들리진 않는다. 오히려. 그래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직이 엄청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들었는데. 그런데 어제 경선 결과를 보니 그렇게 탄탄한 지역 민심을 잡고 있다던 현역 의원들도 이렇게 정치 신인, 완전 정치를 하지 않았던 역사학자 김준혁 교수한테 이렇게 바로 경선 결과 패한 걸 보고 이런 거는 이제 곧 있을 총선의 예비전이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좋습니다.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네. 좋은 말씀이셔서.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해서 TV 토론하자고 했는데 압박하고 도발하고 좀 약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아냥거리고 이제 이런 게 좀 많죠. 게다가 계속해서 남매당에 대한 공천을 뭐 좋네 싫으네 이런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최근까지 지금 약간 이제 변화가 좀 보입니다만 최근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지율이 좋지 않았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게 이제 저는 공천 잡음 프레임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상당 부분은 언론이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계속 민주당을 흔들었고요. 그리고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덜 됐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재밌는 게 국민의힘이 언론의 노출이 덜 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계속 노출될 때마다 잡음이 있었습니다. 뭐 스타벅스 발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공천의 잡음 프레임을 공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어쨌든 총선 전국에서 드러나진 않을 수 없으니까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언론에 등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공격을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언론의 얼굴을 내비치는 방식으로 이걸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말한 게 이제 토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받기 어려운 옵션이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정확히는.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요역하면 하는 역이라서 급이 같지 않은데 이거를 함으로써 자기의 급도 높이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정치적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던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 영수회담도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나서서 본인 정말 단기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뭐 야당 대표와 1대1 토론하자 이런 말은 좀 어이가 없는 말이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과 그 조국혁신당이 이제 총선 연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가장 해로운 조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기자가 직접 또 조국 대표한테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가장 해로운 조합이라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국 대표가 딱 일단 굉장히 그런 얘기 들었다 웃으시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윤석열 한동훈만큼 해로운 조합이 어디 있냐. 이렇게 내급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아주 세련되게 잘 대응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윤석열 한동훈만큼 해로운 조합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와 이거 어떻게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런 질문이 너무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더 갚아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가볍잖아요. 어떤 사안이든지 꼭 거기다 대고 이제 코멘트를 하고 싶어하고 예를 들면 또 김영주 부의장에 대해서 영입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는 내 정치적 이합집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판을 누가 하던가요? 그럼 비판 누가 하던가요? 먼저 물어봐요. 그럼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그제서야 뭐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클 수 있는 인재가 아니다. 너무 가볍다. 그리고 정말 총선형 단기다. 네.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이제 만나고 나니까 네.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조국의 강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대구 달서갑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됐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네. 다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의 강을 거슬러 올라갔냐 이러면서 서로 강을 막 양쪽에서 다 거슬러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국의 강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결국 언론에서 만든 프레임이었다고 저는 이제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조국의 강이라는 게 존재를 했냐.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물론 뭐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 그 언론이나 아니면 민주당 일각 그리고 정의당 이런 데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국민들에게 심각한 뭔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것이냐. 이것이 확실하게 확인할 만한 그런 기회나 계기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게 이번에 처음 왔다고 봅니다. 조국 이제 대표라고 해야겠죠. 조국 대표가 당을 이제 주도해서 만들었던 게 국민의 선택을 받는 최초의 케이스라고 봤는데 지금 나오는 결과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물론 조국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과대대표가 됐고 그런 것들이 전국이나 이런 데서 여론 지형을 왜곡시켜 왔다는 게 이번에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조국의 강이라는 문제는 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탄핵의 강 그러니까 그럼 박근혜는 왜곡된 거냐 아니잖아요. 네. 박근혜는 촛불이라는 것 자체가 왜곡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정치권이나 이런 언론이나 이런 지형 그런 보수적 지형이나 이런 기울어진 지형들을 결국은 갈아엎어서 탄핵까지 이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탄핵을 지금 다시 끌어들였어요. 이거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 탄핵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채 양명주,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네, 명품백, 그다음에 집가조작 이렇게 이채 양명주가 있는데 요게 공천과 국민의힘 공천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다.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도 단수 공천을 2명 받았단 말이에요. 신범철, 임종득. 그렇죠.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뭐 호주 대사로 임명한다고 대사. 하고 네. 그리고 뭐 명품백 사건도 그렇지만 또 양평은 원희룡. 네, 원희룡,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 지금 그 건에 관련돼서 입막음용 공천들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사실은 이게 공천이라는 게 쇄신이라는 게 굉장히 좀 국민들에게 신선한 모습으로 또 투표하러 나오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명박 MB 정권 당시에 민간인 사찰을 했던 뭐 김진모 전 비서관, 검사장 출신이고 비서관이에요. 이자가 민간인 사찰 자체를 했던 것에 대해서 폭로를 하려고
주무관이 폭로하자 입막음용으로 국정원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서 이자에게 5천만 원을 줍니다. 5천만 원을 줬는데 그것만 사실은 그 일만 했을까 싶은데 MB 정권 당시에 그렇게 민간인 사찰로 네. 민간인 사찰로 그것도 그냥 민간인 사찰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입막음용으로 5천만 원을 직접 돈을 줘. 네. 그 돈 준 것으로 인해서 뭐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구속 수사가 됐는데 구속을 했던 사람이 송경호입니다. 송경호 부장.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네네네. 그때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때 당시는 윤석열은 아니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송경호 부장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 사건에서 이 김진모 비서관이 특별사면 2022년대 특별사면을 받아서 이번에 네.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진모에 대해서 직접 또 수사를 해서 구속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판단을 다시 공천을 준다는 게 좀 반대되는 거 아니냐, 상반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건 과거의 일이다. 과거의 일이다. 특별사면까지 했으니까. 네네네. 특별사면까지 했으니까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헤드라인도 김진모 유능 이렇게만 뽑혀요. 사실 요즘에는 헤드라인만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 김진모에 대해서 다 잊었을 텐데 직접 수사해서 구속영장까지 했던 이 사람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이명박 정권 당시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또 다 이렇게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다 사면하고 또 서천호 지금 또 이제 공천을 받았죠. 그 사람도 이제 이명박 정권 당시에 그렇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다 특별사면, 셀프 사면으로 공천을 한 경우도 딱 정리가 되면은 인물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모든 게 석연치가 않다. 그리고 정우택 CCTV 돈봉투 사건. 네네. 이것은 아예 CCTV가 공개가 됐고 그때 아주 발빠르게 돈을 준 카페 업자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돌려받았다. 했다가 다시 또 얘기했죠. 나 그때 무서워서 보복할까봐 무서워서 네. 그렇게 말했으나 그건 거짓이었다. 또 보좌관이 이렇게 찾아와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얘기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러고서 뭐 무마가 된 듯했으나 다시 이제 어쨌든 이 카페 업자가 다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를 이제 변호인을 선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 총 갔던 돈이 수백만 원이다. 그리고 후원금도 하라고 해서 한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절대 공천을 줬다가도 사실은 다시 회수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정말 너무 할 말이 많은데 보도량은 네. 너무 적다. 네, 너무 알겠습니다. 적다. 자,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그 특검, 네. 짱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서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짱특검법 부결 전까지는 현역 물갈이가 하나도 없다가 지난달 29일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그냥 완벽하게 다 물갈이하고 뭔가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공천에서 탈락되고 있는 이 물갈이된 현역 의원들 매우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짱특검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비대위원장 그러는 걸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거의 공개적으로 말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기억하시겠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그 공천 기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막 터트린 건데 저는 이것도 결국은 민주당 페이스에 말렸다고 봐요. 민주당이 이거를 아예 또 의결하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그러면 결국은 뭐 공천을 묻고 이렇게 터지지 않고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터질 만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저쪽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영남하고 강남에서 지금 이게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결국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천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렸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라 민주당 페이스에 말려서 결국은 그 공천 불복이나 아니면 불공정 공천 프레임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이 네. 김건희 특검법에 이제 그 명품 백 받은 네. 사건 관련을 연결시켜가지고 재발의를 지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사람인 상황에서는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폐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법을 재발의한 거는 여기에 지금 권인숙 의원이 나올 이 동네에 네. 그분이 이현모 네. 이현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이제 여기가 용인갑인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일부러 그걸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특별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특검법 자체를 부결됐을 때 뭐 더 미루면서 사실은 더 미룬다는 것이 아예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선거구 획정안에 연계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본회의가 열려서 이거를 뭐 상정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29일에 상정을 하지 않았으면 아예 흐지부지만 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의 논란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정을 해서 부결되더라도 그걸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그것을 사실은 이제 곧 이제 총선이 끝나면은 얘기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런 기회 자체도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슈를 아예 그냥 없었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체 양명주라고, 아니 이런 이야기가 슬금슬금 이게 막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막 커뮤니티에서도 이거를 다 막 술 그림에다가 용산에서 마시는 술 해가지고 이체 양명주 이런 식으로 이거 사람들이 잊지 말자라는 이 정도의 마음 자세라면 이게 다 이제 일반인들이 내가 이거를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국민의힘이 어떤 반대가 있던 법사위에 상정을 못하던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다시 재발의조차 안 한다면은 할 일을 안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발의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전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거는 당연했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안 되더라도 그렇죠. 어쨌든 자꾸 환기라도 시키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죠. 왜냐면 국민들이 오히려 그거를 다 이제 밈으로 아니면 이제 두 문자로 따서 그렇게 다 외치고 다니는데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결국 저는 네. 이 문제는 뭐 특검법으로 뭔가 해결이 됐든 아니든 혹은 대통령 임기 이후에 네. 뭐는 정식으로 어쨌든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항소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는 또 밝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25일로 이제 미뤄졌어요. 네. 이게 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그 일정표를 지금 제 일정표를 폈는데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3월에 지금 남은 기일이요. 12일, 19일, 26일, 29일. 네. 이렇게 있습니다. 다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기일이고요. 네. 제가 이제 하는 게 이재명 대표 이재명 재판 대표 기일이에요? 재판 기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미래 대장동 사건만 그렇고 제가 알기로 지금 뭐 위증교사나 다른 사건은 또 따로 제가 직접 하진 않으니까 따로 돌아가는데 제가 지금 현재 재판부에 대장동 재판부에서 이거 지금 어쨌든 야당 대표인데 어느 정도 좀 이걸 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했더니 절대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딱 잘랐어요. 야, 그래놓고는 이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재판은 또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네. 근데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계속 법정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렇게 드나드는 것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에 잡히면 일주일에 지금 이틀씩 3일씩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네. 우리가 뭐 재판을 보이콧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로 봅니다. 아, 이거는 조금 재판부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재판부가 어떤 나쁜 또는 뭐 이렇게 편파적인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만나는 재판부예요. 네. 이 재판부도 계속 어디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쫓기는 듯한 뭐 이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런 태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재판을 한 번이라도 진행을 해보는 사람은 이제 1월 9일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 기일이 4월 25일이라는 거는 보통 한 달 단위로 1월 달에 있었던 재판은 네. 또 3월 달까지는 안 하죠. 왜냐면은 2월 달에는 또 이 인사이동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도 이제 재판 진행을 착착착착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월 9일에 어쨌든 1월 기일, 그게 아무리 네. 그게 재판부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가 돼서 4월 25일.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금 피고가 아니잖아요. 피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연기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자체를 이거를 총선용이라고, 이 특검 자체가 총선용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네. 아니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할 필요성을 국민들은 더 느끼는 건데 재판까지도 연기를 해준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연기해주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악재가 아닐까. 이 재판이 연기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수록. 네, 알겠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이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댔다고 해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해임 처분은 제일 뭐 하긴 판단이 제일 세긴 합니다만 해임 처분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법적 공방, 이거 부당한 정치적 징계다라고 해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만 좀 보면은 좀 균형이 안 맞는 징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은정 검사도 네, 해임됐죠. 예, 해임됐고 신성식 검사도 해임이 됐는데 그냥 이렇게 해임을 한다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무죄가 나와도 일단 기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재판 결과 나중에 이 무죄가 나와도 사실 검사들은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라는 걸 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임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은들 이 사람은 그동안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센 거를 준다. 사실은 그 재판부도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다 어느 정도 이 검찰 편에 완전히 서 있다. 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 기일 연기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보면은 행정소송 가서 고생해라.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센 걸 주겠다. 그 발언 하나로 하나회에 비견된다라는 그 발언이 해임을 공무원의 신분에서 해임을 시켜야 될 발언인지. 네. 저기 일단 그 검사징계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거든요.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은 해임이에요. 파면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센 걸 한 거예요. 박은정 검사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센 거를 할 만한 것인지를 지금 문제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처분에 관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게 형평성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게 좀 전사 이 말 자체가 부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부적절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말 하나 때문에 가장 강한 처분을 이렇게 한 번에 해버릴 수 있는 게 그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처분에 비해서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는 어떤 뭐 사법기관이나 아니면 뭐 법원 또는 뭐 검찰 이런 쪽에 대한 영향력이나 이런 자신감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에게 행해질 수 있는 가장 이제 센 처분이 이제 파면이고, 그 다음에 이 징계법에서 행해질 수 있는 센 처분이 이제 이 해임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박은정 검사나 이성윤 전 검사장의 경우에는 가장 센 해임이라고 하는 게 내려졌는데, 이게 과거의 이 징계의 예나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럴 만한 그 행위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럴 만한 처분이 정당한 것이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자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검찰 내부 감찰에서는 오히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고 그러니까요. 승진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조직인지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를 더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